국가행정회의의 제9주차 수업입니다. 지금 강의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제9주차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7주차에 공부했던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와 이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주차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까지 진도를 나가고 이제 중간시험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시험 이어서, 제9주차 수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제7주차와 제9주차는, 상당히 이제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강의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행정에 가장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진 경영과 이제 정치와의 관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행정의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의 영역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도 우리가 미처 못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과의 정치와의 관계고, 제 7주차 경영과의 관계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조를 해서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그림으로 이렇게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을 정치라고 하면은 경영과 정치가 이제 교차되는 영역이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연두색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행정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주차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공부를 했죠. 행정이 어떤 점에서 경영과 유사한가 하는 그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점에서 행정과 경영이 또 서로 상이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이 경영과 가까워질수록 정치에서 멀어지는 거고, 또 반대로 경영과 멀어질수록 정치와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상호 관련적인 그런 개념이죠. 다시 그걸 조금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공사행정 이론론, 공행정과 사행정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공사행정 이론론과 공사행정 이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이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정치행정 이론론과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일단 해야 됩니다. 이 그림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 국가행정위에서 진도 나가는 부분이 바로 이 행정의 개념 부분입니다. 행정의 개념 부분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주 교재를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그 행정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우리 행정학의 요목에서 우리가 뭐 조직이나 인사나 재무나 뭐 정책, 기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그 컨텐츠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개념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행정학의 그 강론, 구체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행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후속하는 행정학 강론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의 개념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내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행정학 그 강론을 공부하는 데 있을 때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제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미 진도 나갔던 부분이 행정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중간시험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은 오늘 이제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환경, 뭐 이렇게 행정의 영역과 범위, 이 내용들을 이제 다 진도를 나가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정치와 이제 다시 말하면 공익과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지금 이 그 변칙 과정에 관한 그 표 있죠. 우리 이미 그 행정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행정의 행정학적 정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그 표잖아요. 요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보면 이제 경우를 이제 둘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는 미국 안에서의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신생국에서의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가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뭐랄까 주기적인 반복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행정이 쉽게 말하면 이제 경영에 가까워졌다가 정치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경영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정치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경영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이제 현재는 정치에 가까운 이런 시기다, 이렇게 미국 경우가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이제 개발도상국 신생국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이제 생겨난 나라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생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미국식의 그런 주기적인 반복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여기 나와 있던 시기별로 볼 때 194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공란이 좀 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것이 행정과 관리가 행정이 경영에 가까워졌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정치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경영에 가까워졌다가 이제 정치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 현재는 지금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행정과의 경영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7주차에 공부했던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는 주로 이제 행정과 경영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보편성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게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확연하게 다른 것이 바로 목표 아니었습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다시 말해 이윤을 목표로 하고, 행정은 총론적으로 말할 때 공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여타 또 다른 중요한 그런 목표들이 있거든요. 좀 복잡하거든요. 경영의 목표는 딱 그냥 하나죠. 이윤. 그러나 행정의 목표는 그 외에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편성과 차별성 문제였지만,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를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 반복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느냐, 이런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미국과 이제 신생국을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와 이제 경영과 관계는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6단계로 이제 진행이 됐다. 다시 말하면 1887년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우드로 윌슨이 The Study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그 논문을 쓴 이후로부터 이제 행정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 우드로 윌슨의 그 논문이 발표된 1887년부터 1930년까지,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 다시 말하면 대공황이 오기 이전까지 시기를 이제 기술적 행정학의 시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대공황기부터 1940년대까지, 이때를 우리 이제 기능적 행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호gen기가 찾아온 또 시기를 행태론, 관료제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런 식의 또 흐름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미국이 해외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 행정이 비교 행정과 발전 행정의 시대가 열렸던 거고, 그 다음 미국 국내 사정상 그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이제 미국이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존슨 행정부가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라고 하는 빈곤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이제 미국 행정이 표방했던 것이 형평성 뭐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신행정론이었죠.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 호갱기가 찾아왔던 것이 이제 1980년대, 2000년대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공공관리 말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돼 갖고 전 세계적인 범지구적인 위기 상황, 위기 그 국면에 처해서 이제 행정이 관리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행정은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한 6단계 정도로 이렇게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생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국처럼 이렇게 어떤 단계가 어떻게 세분되고 그런 건 아니고, 크게 나누면 이제 두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래서 미국식의 기술적 행정학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제 아까 그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요 이제 비교체제설하고 신공공관리설 요 두 개의 주장은 이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그 기술적 행정학의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발전기능설, 정책기능설, 위기관리설 요것은 지금 말하는 기능적 행정의 시기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둘로 나눠봐야 된다. 표로 나누면 하나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그걸 세분을 해서 이제 미국의 경우와 그 다음에 신생국의 경우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제 크게 볼 때는 기술적 행정학과 기능적 행정학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 행정학이 경영학적으로 기울어진 시기의 행정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기능적 행정학은 다시 말하면 이제 정치 쪽으로 기울어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의 정의에 있어서는 기술적 행정학은 행정관리설, 그다음에 기능적 행정학은 통치기능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정치 행정이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행정과 경영이 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정치 행정 이원론의식이고, 다시 말하면 공사행정 이론론의식이란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이 논문이다. 이 얘기를 했죠.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이 논문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엄청난 그 정치적 부패로부터 행정을 이제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은 목적 지향적인 그런 논문이 바로 우드로 윌슨의 이 논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이어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이 화이트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 윌로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귤릭이나 어윅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해서 행정 연구를 정치처럼 이렇게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행정의 어떤 원리 원칙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 연구를 과학하는 그런 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래서 기술적 행정학의 요지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행정관리설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해요. 행정을. 그 다음에 기능적 행정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행정의 시기입니다. 행정이 경영이 아니라 정치 쪽으로 근접해오는 그런 행정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다시 말하면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공사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경제 공황에 따라서 이제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행정 국가다 이렇게 이제 이미 얘기를 했었죠.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디모, 그다음 애플비 이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기능적 행정학의 주요한 요체, 요것은 이제 통치기능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번씩 더 우리가 되새겨보면 되는 거죠.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기술적 행정학 시기는 시기적으로 볼 때는 1887년에서 1930년까지 이 시기인데, 이 당시는 이제 정치행정이 이원론, 정치행정은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과 경영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기죠. 그 내용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 행정은 곧 관리다. 다시 말하면 행정은 경영이요, 또 운영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행정은 통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정치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기술적 행정학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행정이 뭐냐면 일단 기술이죠. 관리, 테크닉으로 이제, 아니면 아트, 뭐 이런 어떤, 그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기술적 행정학입니다.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초창기에, 1880년대, 미국 행정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공화주의와 왕당파가 있었잖아요. 공화파와 왕당파가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 그 당시 지도자를 영국식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주장했던 쪽이 왕당파였다면, 조지 워싱턴을 영국식 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 국가 원수를 세우자라고 하는 쪽이 이제 공화파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두 파벌이 이제 싸우다가 결국은 제퍼슨 종을 위시한 그 공화파가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공화주의 체제가 되는 거죠. 우리 말하는 리퍼블리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지 워싱턴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지구상에 전혀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군주제 아니면 영국식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형태로 이제 전혀 새로이 등장한 것이 바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였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독립을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정치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독립을 단순한 미국 역사로만 치부하지 않고 하나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연방주를 택해서 그 당시 이제 뭐 48개 주가 이제 가입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와이와 이제 알래스카만 빼고 하여튼 48개 이렇게 해서 연방주의를 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국가, 지구상의 최초의 이민국가가 탄생하는 게 바로 그 당시 미국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 당시 미국은 엽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은 모든 공무원들을 다 바꾸는 그런 형태. 우리는 이제 엽관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너무 영국 출신들, 그 다음에 특정 뭐 이런 북부, 그 다음에 백인들, 그 다음에 개신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관료를 독점하니까 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료 파벌을 해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엽관제가 사실 도입이 됐던 거예요. 엽관제가 나쁜 의미로 도입이 된 게 아니라 미국의 그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관료를 독점하니까 이 독점을 깨트리자라고 해서 이제 엽관제라고 했던 게 이제 도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엽관제도 사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엽관제를 여전히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선되면은 그 각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사람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지명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엽관제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 행정학이 시작된 게 이제 우드로 윌슨의 이 논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논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을 부패와 정치로부터 독립을 시키자. 그래야 안정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엽관주의로 가는 것이, 처음에는 엽관주의가 이제 장점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승자 독식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막 대통령이 바뀌면 막 한꺼번에 싹 이제 공무원들이 다 바뀌는 그런 행정의 고도의 그 불안정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가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적주의로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실적주의. 우리 말은 메리토크라시를 도입을 한 거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엽관주의식으로 뭐 임용이 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 실적주의식으로 되는 겁니다.
실적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능력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우리 실적주라고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직업 공무원제를 도입을 합니다. 직업 공무원제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신분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신분이 보장이 되고 전업직 공무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직업 공무원제로 이제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펜들턴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미국의 이런 식의 공무원 제도가 정착이 되는 거죠. 이 행정관리설은 미국 행정학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단적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통치기능설과 행정관리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 행정관리설은 명분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패로부터 행정을 독립시키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등장했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정치보다는 이제 경영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테일러의 조직관리, 특히 이제 노무관리, 인사관리 이런 쪽하고, 그다음 포드의 생산관리, 그래서 테일러리즘과 포디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 당시 호경기와도 부합이 됐고, 그런 거고, 반대로 이제 통치기능설은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그 대공황을 극복하는 그런 불경기와 이제 부합하는 그런 주장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행정관리설 이와 같이 이제 한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행정행태설, 행정원리학파, 소극적 규제기능설 이런 것까지 이제 영향을 준 것이고요. 이것은 관료제 이론, 인간관계론 이런 폐쇄체제를 익히는 거죠. 이러한 행정관리설은 또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행정을 너무 이제 도구나 기법, 기술로만 보다 보니까 행정이 추구하는 어떤 고유한 가치, 정치념 이런 것들을 너무 배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행정이 추구하는 어떤 공익, 그 다음에 민주성, 인간성 이런 것들이 경시되고 너무 효율성만 이제 강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환경, 위기 요인을 너무 경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폐쇄체제론 시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행정관리설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능적 행정학으로 돌아온 겁니다. 기능이라는 건 이제 펑션, 특별한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목표 지향적인. 그러니까 기술적 행정학은 지금 말한 것처럼 행정을 하나의 도구나 하나의 수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한다면, 기능적 행정학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 이념, 가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기능적 행정학이거든요. 기능적 행정학이 그래서 이제 기능적 행정학은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와 행정이 이제 하나가 되는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경제 대공황에 따라서 행정국가가 되면서 이제 행정이 갖는 고유의 어떤 기능, 목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 되는 거고, 그 기능적 행정학의 요지는 통치기능설에서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기능설에 관한 것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다. 다시 말하면 정치고 권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드로 윌슨이 말했던 행정이 관리다, 또는 경영이다, 운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위기 국면에서는 행정을 통치, 정치, 권력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바로 통치 기능설이죠. 그 당시 이제 이런 통치 기능설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미국을 엄습했던 전 세계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대공황 아닙니까? 대공황이다. 한문으로 쓰면 이와 같이 크게 이제 공포스럽고 황량한 대공황이라는 거죠. The Great Depression이다.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경기 순환이라는 것도 제일 좋은 게 이제 호황, 좋은 상황이다. 그 다음 호경기,
좋은 경기,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기운, 불경기, 햇빛이 안 드는 기운, 불황, 전혀 아닌 상황, 공황, 공포스럽고 황량한 거, 대공황, 공황 중에서도 더욱더 규모가 크고 골이 깊은 거, 이게 이제 대공황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대공황 국면에서, 그래서 그 당시 행자한테 부여됐던 역할은 단순한 그런 관리 운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경기를 부양을 하고, 그다음 유효소유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걸 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 유동성을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행정이 한테 주어진 거였어요. 단순 관리로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런 차원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것을 빗대서 빗고는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크리핑 소셜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조금씩 기어오르는 그런 형태의 사회주의 아니냐, 크리핑 소셜리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빗대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새로운 처방이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처방이다 그래서 우리는 뉴딜이야. 미국 사람들은 이 소셜리즘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을 대신해서 고안된 신조어, 그 당시 신조어가 바로 뉴딜, 전혀 새로운 처방이야. 이전에 하던 거는 구식 처방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처방이다. 사회주의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기능적 행정학이 이런 시기였다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행태론, 관료제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1940년대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상당히 호황 국면에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요런 주장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경기 상황이 좋다 보니까 정치 행정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행정이 하는 일은 단순 관리, 운영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공사행정 이런 논의인 겁니다. 그 행태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허버트 사이몬이라는 사람이죠. 허버트 사이몬의 Administrative Behavior라고 하는 책에서 행태론이 이제 주장이 됐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관료제론이죠. 우리가 아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리바이브를 해서 사회학 쪽에다가 도입을 했던 사람이 로버트 모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또 관료제론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프레드릭 테일러의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의 원리, 원칙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내잖아요. 이 테일러는 그 당시 이제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주목국으로 가서는 안 되고 보다 과학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면밀히 해서 같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동작도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테일러가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과학적 관리,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또는 테일러주의다. 테일러리즘으로 해서 과학적 관리를 굉장히 이제 발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시험이었죠. 우리가 하는 호손 실험, 호손 공장에서 그 당시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메이어, 엘톤 메이어, 레슬리스 버그, 딕슨 이런 사람들이 Human Problems of an Industrial Civilization 이런 책에서 나온 건데, 그 당시 호손 공장에서 A그룹, B그룹 나눠서 시험을 했죠. 그 당시 하는 일은 굉장히 기계적인 이제 삽으로 흙을 옮기는 그런 일이었는데, A그룹, B그룹 해서 A그룹은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B그룹은 사회심리적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켜봤더니 사람들이 후자의 효율성이 훨씬 높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얻어낸 결론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회심리적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경제적 보상보다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 그런 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오늘날 와서 또 그 당시 보면 실험의 호손 공장이라고 하는데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그 단순 노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타당했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나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단순 육체 노동 현장에서는 조금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런 또 실험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상 첫 사회 실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험 그러면 되게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완전 그 뭐랄까 폐쇄되고 단절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험만을 우리가 진정한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엘턴 메이어나 이런 인간관계론자들은 사회 실험을 한 거죠. 호송 공장에서 A그룹, B그룹 나눠가지고 일을 시킨 거죠. 이게 완전히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이 이제 분명히 나눠져 있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 실험, 이게 이제 그 뒤로 굉장히 영향을 주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사회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무슨 그 급식 같은 거, 급식이 아이들 발육에 유아들 발육에 급식이 좋으냐, 도시락을 싸오게 하는 게 좋으냐, A그룹, B그룹 나눠서 했더니 급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한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시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 실험이거든요. 그 사회 실험을 사실상 처음 시작했던 것이 인간관계론 쪽입니다. 자, 이런 이제 또 호격기를 지나고 나서, 그러나 또 이제 불경기를 접어들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도 겪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 국내적으로 또 이런 어떤 상황이 그래서 이제 사실 비교 발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신생국에 대해서 이제 그 대외 원조, 유상 원조를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때 유상 원조를 이제 주면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국가들 이제 체제를 비교를 했던 거죠. 어떤 나라는 이제 유상 원조를 돌려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비교 행정, 그리고 그런 유상 원조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독재로 가고 생산성이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돼서는 원조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발전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 바로 발전 행정 차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그 당시 이제 존슨 행정부나 이럴 때 그 당시 이제 미국의 행정이 뭐 절대적인 중립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부자들을 오히려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데 행정이 기여를 해왔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성, 이게 일면서 이제는 행정이 그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그리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행정이 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옛날식의 어떤 선착순, 무슨 기계적 평등, 비례적 평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상적 평등, 보상적 정의, 형평성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흐름이 바로 신행정 아닙니까? 신행정. 그래서 비교 행정과 발전 행정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프레드 리거스의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Theory of Prismatic Society라고. 이 프레드 리거스라는 사람이 이제 각 국가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신생국의 그 행정을 비교를 합니다. 선진국과 비교도 하고 또 후진국끼리 또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리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일반 체제 모형 또는 프리즘 모형 또는 살람 모형 이렇게 말합니다. 프레드 리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사회를 셋으로 나눕니다. 농업사회, 그 용어로 이제 아그라리아 이렇게 말해. 어그리컬처럴 소사이어티, 이걸 그냥 라틴어로 아그라리아, 농경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그룹을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다. 이것도 이제 라틴어로 해서 인더스트리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그라리아와 인더스트리아 중간에 이제 과도 체제가 있다.
트랜지셔널 컨트리스.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이제 트란지티아. 그러니까 이제 아그라리아, 트란지티아, 인더스트리아라고 하는 3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트란지티아가 바로 이제 신생국 발전도상국에 해당이 되고, 아그라리아는 이제 후진국에 해당이 되고, 인더스트리아는 선진국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리거스가 그 세 유형 중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트란지티아죠. 개발도상 국가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그걸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선진국의 어떤 선진국적인 성격과 후진국적인 성격이 공존하더라. 그런 모형을 이 사람은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이라는 게 이제 햇빛을 비추면 그게 쫙 빛이 쪼개지잖아요. 그게 프리즘 그런 것처럼 같은 게 이제 그 신생국에 들어가더라도 그 결과 예측은 건물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예상을 못한 프리즘처럼 이렇게 색깔을 분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프리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그 인더스트리아 선진국에서는 의사결정이 관청에서 행정관청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경사회 아그라리아에서 의사결정은 주로 안방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개발도상국 신생국 같은 경우는 사랑방에서 결정하더라. 사랑방. 그래서 그게 쌀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또는 프리즘 모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쌀라 모형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쌀라 모형.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체제 모형을 이 사람이 이제 사실 개발했던 거고, 체제 모형을 왜 알다시피 그 생물학에서 이제 세포를 놓고 볼 때 세포 안에서 세포가 투입이 있어야 되고 산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경계가 있고 뭐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생물학에서 체제 모형이거든요. 그건 생물 체제 모형이거든요. 생물 체제를 갖다가 보다 이제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사회든 뭐 학교든 뭐 기업이든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체제 모형으로 조금 세련화시킨 그런 모형으로 있는 일반 체제 모형이거든요. 제네럴 시스템스 티오리라는 거죠. 생물학적 체제 모형이 아니라 일반 체제 모형.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리거스의 이론 체계를 일반 체제 모형 또는 프리즘 모형 또는 쌀라 모형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드너와 이 에스만 같은 사람은 이제 발전 행정에 또 이제 주안점을 뒀습니다. 비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 이제 유상 원조를 한 나라들이 그 빚을 갚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유도해야 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보다 더 주도적으로 이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을 우리가 체인지 에이전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발전 행정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은 지금 나온 것처럼 왈도나 프레드릭스나 이런 사람들이 형평의 이념을 굉장히 중요한, 행정이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역할 가운데, 가치 가운데 하나가 형평이라는 거죠. 형평. 그러니까 그 획일적인 평등, 기계적인 또는 비례적인 평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악화되고 행정이 그런 빈부격차를 악화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결국은 존슨 행정부 때 빈곤과의 전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는 평등 이런 것보다는 형평, 보상적 정의 이런 걸 좀 중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신행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신행정론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미국이 80년대 와갖고는 또 호경기에 접어드는 거죠. 경기가 굉장히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호경기에서 또 이제 등장한 것은 당연히 행정에 대한 경영적 시각이겠죠. 행정을 다시 이제 경영 쪽으로 이제 보내는, 다시 말하면 정치가 아니라 다시 행정을 경영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제 시기였던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NPM이다. 우리가 말하는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라고 해요.
NP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공공관리는 우리가 행정관리설에서 말하는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런 관리론으로 다시 회귀된 거죠.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U를 붙여서 NPM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당시 이념은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로, 옛날 자유주의로,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수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이제 다시 유행을 하고, 그 당시 이제 그래서 미국에선 이제 레이건 행정부 때, 레이건 8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레이거노믹스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매그렛 대처 여사, 대처, 정확히 말하면 세처,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대처로 이렇게, 그래서 대처리즘으로 이제 기울었던 거죠.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토대를 둔 것이 그 공급 경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아까 나왔던 그 기능적 행정학 시기에 사상적 토대가 바로 케인즈의 수요 경제학이었다면, 이 신공공관리론 시대의 이론적인 틀은 바로 공급 경제학이죠.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장 조작을 통한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면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경기도 부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그 당시 공급 경제학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노벨상도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수요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자면 반드시 물가, 인플레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경기를 안정을 시키다 보면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가 또 너무 나빠지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케인즈의 수요 경제학이었다면, 이 레이거노믹스의 그 공급 경제학은 공급 곡선을 움직임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사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결국 민간 시장을 조작을 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장을 조작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들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그 대기업의 그 이익이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 일반 국민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를 이제 기대했던 것이 공급 경제학인데, 이거 해보니까 낙수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대기업한테 지원을 해준 돈이 중소기업으로, 자영업으로, 일반 국민으로 이렇게 흐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그런 경제학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여지가 별로 없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너무 개입하다 버리고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오히려 시장이 더 왜곡되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공급 경제학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단계인 관리의 공공성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급 경제학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이 우리 아는 거 서브프라임. 미국의 이제 제1금융권 프라임이 있잖아요. 제2금융권 서브프라임이 있습니다. 그 서브프라임에서 모기지, 이게 이제 부실이 오면서 미국이 아주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그 여파로 전 세계가 대경제위기 국면에 들어가고, 2008년도에 그 이후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하지만 그런 위기 국면에서 좀처럼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다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위기가 오게 되니까 정부가 부분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 레귤레이션, 규제를 통해서 이제 시장의 기능을 복원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규제라고도 하지만 조절이라고도 합니다. 레귤레이션,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 이론, 레귤레이션
우리가 이제 규제라고도 번역하지만 또는 조절이라고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미국식 그 정치 행정 관계라면 이게 이제 그 신생국으로 와서는 개발도상국으로 와서는 이제 다른 국민이 이제 되는 거예요. 다른 국민이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기술적 행정학과 이제 기능적 행정학 둘로 나눠지는 거죠. 미국은 이제 그 역사가 기니까 행정학의 역사가 기니까 지금 본 것처럼 이제 6가지 단계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이제 많지만 사실 개발도상국은 행정학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2개 단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단계가 이제 행정을 하나의 기술로 보는 시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비교 체제설 시각,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설 시기, 그 당시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비교 체제설은 이제 비교 행정론, 그죠? 비교 정치학 영향을 받아서 이제 비교 행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미국 정치 중심의 중국이 해한 신생국을 비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생국, 개발발전도상국, 신흥공업국의 이제 비교체제, 그 다음에 비교체제, 그 당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유상원조 때문에, 유상원조를 환수받을 수 있을까 하는 환수 가능성에 대한, 체제 이해. 그래서 이제, 프레드 리거스의 프리즘 사회론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후진국을 아까 말한 아그라리아, 선진국을 인더스트리아, 그러니까 프리즘 사회를 트란지티아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공식적 관청이나 안방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방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살라 모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런 그 유상원조를 환수받기 위해서는 행정이 발전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말하는 발전 유도자로서의 발전 행정론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다음에 개동국에서 신공공관리설은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레이거노믹스와 세처리즘에 영향을 받아서 공급경제학의 낙수효과를 재벌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소득 분배가 더 심해지고 실물과 금융의 분리로 인한 금융위기가 를 예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능설 문제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행정학식이죠. 이거는 이제 행정이 단순한 수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단적인 중요성보다는 이념적 그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기능적 행정학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3가지 주장이 있다. 발전 기능설, 정책 기능설, 이제 위기 관리설. 자, 발전 기능설은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 우리는 이제 발전과 개발의 연대다 이렇게 말하는 The Era of Development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유상원조를 공유한 미국, 서유럽이 그 유상원조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생국의 발전도상국으로 이끌어야 하는, 전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재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발전 개발의 정의와 함의, 발전 유도자로서의 행정, 그 다음 군부의 위상, 그 다음에 발전 유도의 중추적 기관 형성, 그 당시 경제개혁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 형성, 그 다음에 건설부라고 하는 그런 기관 형성, 모범적인 개발도상국을 신흥공업국 또는 중진국, 세미 디벨롭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OECD 도약하고, 남미는 종속이론, 남미 제국은 후진국으로 추락을 하고, 그 다음에 과대성장국가, 일반 시민사회에 비해서 국가 부문이 이제 너무 비대화된 과대성장국가, 그 다음에 관료적 권위주의, 그 다음에 개발 독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발전 기능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에서 정책 기능설, 이거는 이제 과대 성장 국가, 그 다음에 관료적 권위주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 국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굉장히 여타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서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 원리가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독재가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가 하는 정책 형성 결정 기능이나 사법부가 하는 정책 평가까지 이제 행정부가 침해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준입법, 준사법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적 행정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관리설 부분이 있는 거죠. 위기관리설은 1990년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말, 그때 우리 이제 한국을 위시해서 태국이나 이런 신흥공업국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세계화로 인한 시장 확대, 세계화로 인해서 시장 확대가 더 이상 이제 벽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이윤율이 저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침체가 지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 그 다음에 세계적 불황의 악화, 장기화, 그 다음에 자유무역주의 흐름, 그러면은 그 가트를 대체해서 WTO가 이제 출범을 해서 이런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과의 전면 패권, 미중 패권, 무역전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보호무역주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건 또 흐름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는 이와 같이 이런 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제 7주차에 공부했던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한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이걸 잘 연관을 시켜서 정치행정 1, 2원론, 그 다음에 공사행정 1, 2원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첫째로. 두 번째로, 이런 관계성은, 미국 경우하고 이제 신생국 경우가 서로 다른 양상을 간다는 거예요. 양분, 둘을 구분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지만, 미국은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단계들이 한 6개 단계들이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은 이제 크게 나누면 기술적, 기능적 행정학의 시기로, 변천되어 왔다. 2단계로 변천되어 왔다는 거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학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 이제 제3장 부분이에요. 제3장 부분에 보면, 행정학의 유래와 변화 과정, 그 다음에 제3절에 보면, 제4절에 보면, 현대 행정학의 주요 패러다임, 그래서 이제 신공공관리,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 뉴 거버넌스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 한번 잘,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편에 가서 그 공공서비스, 제 15장에 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 16장의 행정개혁 부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주고 해서 이거를, 정리를 잘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행정의 환경을 크게 나누어서 정치,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그 다음에 사회와 법,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